자, 오늘 첫 번째 논점은 내 계좌를 빌려서 도박을 한 문제인데요. 스포츠 토토, 모바일 바카라, 파워볼, 모바일 카지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요즘은 모바일로 다 도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계좌를 쓰는 게 대부분인데 이미 신용 불량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사정으로 자기 계좌를 못 쓰는 사람이 친구한테 너 좀 빌려줘라 이렇게 해서 계좌 빌려가서 그걸로 투자하다가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도박을 하다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치나 탕진임으로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겠죠. 근데 지인이 내 계좌를 빌려가서 도박을 하다가 날렸어. 그러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가 제외가 되는가? 우리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박으로 날린 돈이 7,200만 원이라면 7,200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7,200만 원 나누기 36개월 하면 최소한 월 200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아닌 나의 지인이 내 계좌를 빌려서 도박을 한 경우에 내 재산을 탕진한 건 아니잖아요. 내 소득을 탕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정을 소명을 해줘야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자금의 출처가 내가 준 돈이 아니고 자기가 내 계좌에 집어넣어서 자기 혼자 코인 투자하다가 토토하다가 날린 거지 내 돈을 줘서 진행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금의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소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게 자영업을 하는데 내 계좌를 빌려간다거나 주식 코인 하는데 나의 계좌를 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로 가족관계나 절친한 친구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미 자영업을 하나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출이 많으니까 추가 대출은 안 나오니까 친구나 가족 명의로 새롭게 개인 사업을 하나 내가지고 그 사람 통장으로 대출금을 받아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이 망해버리면 사업을 하던 사람이 빚을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 앞으로 대출을 나온 거니까 빌려준 사람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또 아들이 자기가 이미 신용불량이고 더 이상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어머니 명의로 계좌 한 개 만들어가지고 대출 땡겨가지고 주식 코인 하다가 해외 선물해서 날리고 이렇게 개인회생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두 번째 논점은 여러분들 요즘에 대출 브로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출 브로커들이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자기가 저금리로 갈아타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대출 브로커한테 속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나의 지인 중에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 중에 이미 대출 브로커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형편이 어려운 거 알고 네 명의로 대출 좀 받아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접근해서 자기의 이익만 취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동차 대출에서 이런 일이 많죠. 지금 채무자 명의로 대출이 바로 안 나오니까 신용이 낮으니까 차를 한 대 사면서 이 차량 매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자 이렇게 해놓고 차는 브로커가 대포차로서 다른 데 팔아버리고 그리고 대출금 받은 것은 수수료 50% 떼가버리고 나머지 반만 채무자한테 줘버리고 이렇게 되면 캐피탈이 볼 때는 저 채무자가 담보물로 제공한 자동차를 잘 보관하고 이용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팔았거나 은닉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배임이나 횡령 같은 형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빌린 돈은 3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수수료로 1,500만 원 주고 자기 손에 떨어지는 거는 1,500만 원 밖에 없고 근데 내가 3,000원 다 갚아야 되고 캐피탈에 자동차도 내가 배상해줘야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과도한 대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대출 중개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그것도 대부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해진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대출 5천만 원 받아놓고 수수료로 3천만 원 달라 2,500만 원 달라 이렇게 대출 받은 금액의 상당 부분을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는 전액 5천만 원을 다 갚아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 받아가면 양반이지 대출금 전체를 전부를 다 횡령해서 잠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출 브로커가 채무자 명의로 5천만 원 대출 내줘놓고 5천만 원 자기가 다 먹고 튀는 거야. 그냥 거의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까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기 피해를 당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당장 이번 달 말에 이자 갚아야 되잖아요. 당장 이번 달 말에 200만 원 300만 원 구해서 이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마음이 급하니까 막 아무데나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야. 여기 대환대출 되냐?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냐? 통대환 되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는 대출 브로커한테 당해가지고 돈을 전부 다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논점은 시급제나 하루 일당제로 일하는 사람들 말인데요. 이런 분들은 직업이 좀 불안정하니까 나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잖아요. 자, 우리 개인회생 규정에 따르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시급이든 주급이든 알바든 일용직이든 아무튼 소득만 벌면 개인회생은 전부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일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겠죠. 실제로 일을 하면 일당제로 일하든 시급제로 일하든 파트타임을 하든 알바를 하든 개인회생이 가능한데 근데 시급제나 일당제나 정확하지 않은 직장을 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냐? 그 이유는 허위 근로계약서가 많아서 그래요. 법원이 확인해 본 결과 시급제든 일당이든 뭐든 간에 실제로 일하는 게 맞으면 통과가 가능한데 대체로 요상한 직장이라고 들고 온 거 보면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잡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소명 자료 내라고 하면 요즘은 알바도 4대 보험 가입 다 하잖아요. 이거 4대 보험 가입된 내역 제출해도 되고 또는 사장 개인적 사정으로
4대 보험 못 들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해도 됩니다. 월급 받은 거. 네 번째 논점, 4대 보험 없는 경우도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이게 어떤 유형이 있냐면 나를 고용한 사장님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사업장이 아니야. 저분 자체도 사업자를 안 내고 하는 사업이야. 또는 내가 너무 고령이라서 마땅히 취업할 데가 없으니까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고 채용하는 회사라도 아쉬우니까 거기라도 가야 돼. 또는 업계 관행이 그냥 4대 보험을 안 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흥업소라든지 특히 봉제나 미신 이런 일 하시는 분들 워낙 영세한 업장이다 보니까 사장님이 직원들 4대 보험 다 못 들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4대 보험 관련해서는 제출할 서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근로계약서 제출하면 되고 내가 일하는 곳에 사진을 제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계좌 내역 보면 내가 어찌됐건 월급 받은 이체 내역이 있잖아요. 그거 제출하셔도 되고 아무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논점. 어제 취업했는데 오늘 바로 신청해도 되는가? 이건 어떤 유형이냐면 지금까지 무직이야. 내가 몸이 다쳤거나 또는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해서 한 6개월 1년 쉬었어. 그리고 이제 취업하는데 바로 개인회생 신청해도 되는가? 또는 개인 사업하고 있는데 망했다. 폐업할 거다. 그리고 이제 취업할 건데 취업하고 바로 신청해도 되는가? 또는 지난달까지는 A라는 직장 다녔는데 이번 달에 B라는 직장으로 이직했다. 바로 신청해도 되는가? 이런 유형들이 있죠. 이게 문제가 소명할 자료가 없잖아요. 회사에 1년 2년 다녔다면 이때까지 받은 월급 내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방금 취업했는데 지금 쌓여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달 월급 받는 내역들을 제출하면서 소명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번 달에 취업하고 이번 달에 바로 신청했으면 이번 달 말에 월급 받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 말에 받은 계좌 내역하고 근로계약서하고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고 다음 달 말에도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월급 받은 거 계좌 이체 내역 제출하고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월급 받을 때마다 그때 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사건 보시면 이 채무자는 친구가 개인 사업하는데 계좌 한 개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고 또 다른 친구가 계좌 한 개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는데 그 친구는 정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돈을 나한테 보내더니 그 돈을 어딘가에 입금해달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킨 거죠. 근데 빌려간 그 계좌로 그 친구가 모바일 도박을 한 것이고 나한테 돈 보내주고 어디 보내주라 했던 거는 전부 다 도박 자금이었던 거죠. 자, 개인회생 재판을 시작하면 모든 신용카드에 대해서 최근 1년간 다용처를 소명하라. 한 번 결제할 때 50만원 이상 결제한 거 요거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보라.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편파 변제했거나 도박, 낭비 이런 것들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변제 더하라는 말이죠.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계좌 내역도 제출합니다. 계좌 내역도 상세 내역 전부 다 제출하고 한번 입출금할 때 5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해라. 친인척한테 이체했거나 도박에 썼거나 별풍선 보냈거나 사치했거나 유흥비 썼거나 설명조차 못하는 돈들은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를 더하라 이런 뜻입니다. 최근 취업한 사람은 과거에 쌓여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물어봅니다. 원칙적으로는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걸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통장 거래 내역이나 급여 명세서, 재직 증명서 이런 거 다른 자료라도 제출을 해보라. 그리고 과거의 소득 경력은 어땠는가? 이거는 갑자기 소득이 내려간 게 아닌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회사에 입사한 경위가 무엇인가? 어떻게 입사했나? 뭐 이력서 내고 면접 봤나? 아는데 취업했나? 이런 거 물어보고 어떤 일을 하는가? 출퇴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일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자, 2024년 1월 이후로 주소를 계속 옮겼네. 이유를 소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자꾸 옮기는 것도 이유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주소지에 따라서 관할이 결정되고 그리고 이사할 때마다 보증금 돌려받잖아요. 그에 대한 행방도 알아야 되고 돈이 없다면서 최근에 이렇게 많은 이사를 한 이유도 궁금하고. 자, 건당 100만원 이상 입출금한 내역 소명을 하는 건데요. 전반적인 취지는 잘 모른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계좌를 내가 쓴 게 아니고 기업은행 계좌는 내가 쓴 게 아니고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그 계좌를 들고 개인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돈 벌어서 입금하고 자기 사업에 쓰고 입금 출금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 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잘 모른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진짜 계좌를 빌려줬기 때문에 모른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모른다고 설명했던 겁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모른다고 답변하면 안 됩니다.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 내역은 친구한테 계좌 빌려줬는데 친구가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친구 대신 도박 사이트에 입금했다. 심부름만 했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었다. 그 계좌를 보면 탕진된 것 같지만 내 돈을 탕진한 게 아니고 친구가 자기 돈 넣고 탕진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말아달라.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친구가 나한테 준 돈이다. 내 돈이 아니다. 도박 사이트에서 친구가 얻은 수익들이다. 도박 사이트에 입출금하는 것을 친구로부터 돈을 받고 심부름만 했다. 내 돈을 투자하거나 탕진한 것이 아니다. 이분은 시급제 근로계약서였는데 이분이 8월 달에 취업하고 9월 달에 바로 신청했거든요. 직전에 바로 취업하고 신청해도 매달 월급 받는 것만 보여주고 실제로 일한다는 것만 소명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시급제이든 일당제이든 개인회생은 가능하다. 실제로 일하는 게 맞다면. 자, 그래서 보시면 소득 200만원인데 한 달 생계비 148만원 빼고 한 달에 51만원 변제하는데 36회 변제해서 1800만원 정도 변제하는 걸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자기 원금의 36%를 변제하고
34%를 탕감받고 이자는 100% 전부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업하는 친구하고 도박하는 친구한테 계좌를 빌려줬잖아요. 그 친구들이 내 계좌를 이용해서 입금 출금을 여러 번 반복을 한 거죠. 만약에 이분이 그거 내가 쓴 거 아니다, 내 돈이 아니다, 이걸 소명을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좌를 빌려줘서 거기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돈은 전부 나한테 청산가치가 반영이 됐겠죠. 그리고 사업하는 친구가 똑바로 소명 못해버리면 그것도 전부 다 불분명한 사용처라고 보고 전부 나의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겠죠. 월 변제금이 200만원 300만원 무한정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내 돈 쓴 거 아니다, 저 사람한테는 계좌 빌려줘서 자기가 사업했지, 나는 그 뒤로는 잘 모르겠고 도박은 저 친구가 보내준 돈이라고 자금 출처를 전부 다 보여주고 내 돈 쓴 게 아니다, 내 돈을 탕진한 게 아니다, 나도 속았다, 이렇게 소명을 해서 청산가치에서 다 빼버리고 아주 소액 남아있는 재산 260만원만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채무 5,100만원 중에 1,8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입니다. 수원법원인데 9월 13일에 신청해서 11월 29일에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